지금 화면에 에스프레소 머신 종류와 역사가 잘 보이시나요? 자, 잘 보이시면 아무나 한 분 잘 보인다고 네 라고 이렇게 채팅방에 답변을 좀 올려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큰 슬라이드 하나가 에스프레소 머신 종류와 역사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잘 보이시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IBS, 요즘에 IBS 강의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처음에 2014년에 이제 제가 첫 강의를 했었죠.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한 역사는, 음, 자, 이렇게. 머신은 이제 요즘에도 이렇게 구별을 해요. 아직까지. 이제 왼쪽 보면은, 요 밑에 보면 그룹 헤드라가 모두 4개가 있죠. 그룹 헤드 4개짜리까지 국내에는 거의 보기가 드물죠. 하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에스프레소가 찾는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머신을 갖다 이렇게 둡니다. 근데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아우 저 사람들 왜 머신을 갖다가 한 대만 둘까? 오히려 2대를 두면 하나가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어, 2그룹짜리를 2대 쓰지 왜 4그룹짜리 하나를 쓸까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를 모르고 하는 소리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리스타, 인건비, 사람이 한 명 할 수 있잖아요. 한 명이 현란한 동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룹에도 4개를 가지고 커피를 뽑아내기 시작하면 2대에서 2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동작이 빠르죠. 대신 연속해서 커피가 추출돼야 되니까 어떠한 이제 문제점이 있죠? 머신이 좋아야 돼요. 머신이 좋지 않으면 어, 빨리빨리 물을 끓여서 공급하지 않고 혹시라도 이런 히터가 약하다 그러면 추출할 때마다 물의 온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룹헤드 5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의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게 레버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지렛대 원리를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헤드의 숫자에 따라서 뭐 4그룹, 3그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버튼만 누르면은 어떻게 되죠? 물이 쭉 작동이 되는데 문제는 뭐가 하나 있죠? 커피는 별도의 그라인더에 딱 갈아서 바리스타가 장착을 해줘야 되니까 반자동이라고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물이 추출돼서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니 자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커피 가루를 가루 내서 담아서 장착해야 되는 부분이 자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자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동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동식이라고 하는 것은 버튼을 누르면 커피 가루에 커피 가루도 갈려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커피 가루도 갈려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전 자동식은 뭘까요? 응? 원두를 갖다가 집어넣고 뭐 자동과 전자동은 글쎄요. 큰 차이는 저도 뭐 자동이라고 하면은 전자동과 마찬가지로 보는데 뭐 캡슐 커피 머신이 전 자동이라 아니죠. 그것도 캡슐을 집어넣어야 되고. 근데 이때는 로봇이 나오기 전이니까 지금 이제 로봇 방식이 있죠. 로봇은 어때요? 로봇이 커피를 자기가 스스로 갈아줄 것 같아요? 아니죠. 커피를 갖다가 갈아주고 세팅 값을 주는 것은 또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동식이냐 전자동식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사실은 약간은 모호하지만 우리가 반자동과 자동을 이야기할 때에는 커피 가루를 원두를 갈아주는 것까지 버튼을 누르면 갈아서 추출하는 데까지 완전히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전자동은 이제 그 컴퓨터라이제이션이 돼가지고 상태에 따라서 이거를 자기가 조절해주는 약간의 응용을 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인공지능까지 장착이 됐다. 로봇이 추출해주는 것이 인공지능이 장착이 됐다라고 보시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에, 아직은 어디 수준이냐면은 우리가 커피를 딱 누르면 자판기에서 빼잖아요. 근데 그 빼주는 것을
로봇 팔이 대신해 주는 정도이지 자판기에다 로봇 팔을 장착한 거다. 뭐 좀 폄훼하면 그렇고, 조금 이제 존중해 주면 사람이 연령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면 얘가 그 입력값에 따라서 커피의 추출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달리해 주는 것. 이제 그렇게 돼야 그야말로 인공지능형 전자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캡슐 머신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수동은 이렇게 지렛대를 가지고 쭉 해줍니다. 버튼만 딱 눌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장착을 하고 눌러서 모터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가하는 것까지도 사람의 힘으로 해줘야 되니까 수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은 얘는 여기 있는 것, 얘는 레버 방식이 아니죠. 얘는 이제 반자동식이 되는 것입니다. 반자동식에 보면 요즘에 이 그 원그룹짜리를 이제 많이 좀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원그룹이나 투그룹이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서 그냥 에이 원그룹 살 거면은 조금 보태서 그냥 투그룹을 사야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빈도가 많지 않으면 예열하는데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더라. 그래서 드립 드립을 갖다가 함께 하신다거나, 아니면 로스팅 카페 같은 경우에 콩을 팔기 위해서 콩을 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데, 커피 맛도 보시는 분들이 종종 찾는다라고 할 때 이렇게 원그룹짜리로 하도 좋을 것 같아요. 원그룹을 할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투그룹에 비해서 연속 추출하는 데는 부담이 있지만 정말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두 개와 하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 뜨문뜨문 사람들이 올 때에는 이 보일러가 작잖아요. 얘를 유지하기 위한 전기값이 좀 줄어들 수 있고, 또 요즘에 공간 자체가 바가 좁잖아요. 바가 좁을 때 저 두 개짜리와 한 개짜리는 연속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수 필터의 손실이나 부품의 교체 시점도 어, 더 이제 유지비가 좀 덜 든다라는 의미가 있고, 자, 옆에 있는 크룹스도 이제 홈카페용인 것이고요. 네, 전자동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전자동에 얘가 그 캡슐 커피가 들어있는 건 요거는 잘못된 이 캡슐 커피는 전자동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경우 전자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개를 눌려서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커피가 갈려지고 그라인딩이 되고 이제 한 잔으로 빠져서 나오는 것. 그러나 여기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없죠. 또 날씨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뭐랄까, 예, 그걸 뭐라 그러죠? 수식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버튼에 정해져 있어가지고만, 알고리즘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자동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 캡슐 커피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캡슐 커피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커피는 편하게 드실수록 대가를 치른다.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 굉장히 불편하고 공을 들여야 되지만 맛도 좋고 신선한 커피를 마실 수 있죠. 그런데 캡슐 커피는 그냥 캡슐 같은 거 있다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나오니까 편하기는 한데, 커피 가루가 갈려서 보관된 지 기르니까 향기의 손실이 있고, 또 보통 한 잔에 14g을 우리가 바스켓에다 14g을 담는다고 할 때는 두 잔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쪽 어, 캡슐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 잔에 7g이 아니라 5g, 5.5g 정도가 되죠. 이 얘기는 뭐죠? 커피를 마이크로 그라인딩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를 부수는 것들을 더 많이 부숴가지고 적은 양이라도 세포 내에 있는 성분들을 많이 빼낸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추출 압력은 9바지만 캡슐 머신 같은 경우에 캡슐에는 15에서 20바. 그러니까 커피의 기름이, 더군다나 산패된 기름, 갈린 지 오래돼서 진공 포장이라고 하지만은 저걸 포장할 때 산소가 이미 들어가 있고, 산소가 한번 들어가면 그 안에서 연쇄적인 산패가 이루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여기 로버 팔만 빼놓고는 이제 다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에스프레소 머신이 커피의 음용 문화에서 어느 정도의 역사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이 시대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신다. 지금 보면은 무엇이 이 그림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오래된 방식일까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한 가지 방식 아니야? 그렇죠? 커피를 로스팅했다는 얘기는 에티오피아 세레머니죠. 그 시기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14세기, 15세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커피는 처음에 어떻게 마셨을까? 적어도 로스팅하기 전에 처음부터 로스팅해서 마셨지는 않았을 거다. 처음에는 커피나무는 뿌리부터 이파리까지 모두 다 카페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잡식성은 풀을 뜯어먹는 일이 있죠. 왜냐하면은 몸에 기생충이라든가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탈이 났을 때 이 식물의 이파리를 이렇게 먹어서 씹기 시작했는데 오랜 세월 속에 이런 약초라든가 아니면 똑같은 잎이라도 정신을 맑게 해주거나 특히 더울 때에 카페인을 먹게 되면은 시원해진다기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또렷해지는 그 몽롱한 상태에서 또렷해지는 것이 이 뭐랄까 더운 날씨에서 정신을 맑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정서적으로 다가가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승들이 그 에티오피아 올서덕스 정교회 그다음에 이제 610년에 이슬람이 탄생하기 전까지 이 산에서 명상하는 사람들, 뭐 자이나교나 아니면 조로아스터 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더 깊게 올라가서는 기원전 21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에 길가메시의 그 시대, 수메르에서도 그 길가메시의 이야기로 나오잖아요. 그 거기서는 와인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꼭 와인은 아니에요. 어떤 음료를 마셨을 때 에너지를 솟구치게 하죠. 그래서 보면은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처음 만날 때 이 양측은 굉장한 친구가 나중에 되지만 처음 만날 때 엔키두가 길가메시와 싸우기 전에 음료를 갖다가 9잔을 마시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디오니소스 쪽으로 봐서 와인이라는 설명을 막 하지만 길가메시에는 음료라고만 나와 있지 와인이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쪽이나 이런 쪽이 아마도 그 시대 때에는 이게 음료라고 하면 물이 아니고 에너지를 주는 거라면은 와인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와인이 길가메시에서부터 기록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커피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 목숨을 건 싸움을 할 때 9잔이나 들이키고 나오는 것은 그것은 카페인의 에너지 음료. 저는 커피였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런 커피가 혹시 아닐까라는 이런 바람과 의식을 가지고 길가메시에 대한 글을 읽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고전 오랜 역사 뭐 이런 지식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니까 그게 무슨 커피야. 그 당시에 뭐 지금으로부터 4,500만 년 전이면 4,500년 전이면 그건 뭐 그냥 포도주나 와인이나 뭐 이런 거겠지라고 단정해 버리지 마시고 이제 커피 교육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어, 이토 히로부미 커피를 좀 쓰려고 며칠 전에 마침 일본에 갈 기회가 있어서 이토 히로부미 쪽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서 어렵게 사진 하나 25살에 이토 히로부미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조슈번의 하급 무사였고 어, 그 조슈번과 어, 사스 사스 사스번이라고 또 있습니다. 두 개가 연대를 해서 이제 도쿠가와의 교토를 엎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메이지 유신으로 천황한테 정권을 메이지 천황한테 주고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큰 세상을 보겠다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자, 여기에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에는 커피가 끼어들 여지가 없지만 커피가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이토 히로미도 커피와 연결이 되는 스토리텔링으로 들어옵니다. 안중근 의사의 최후 그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당신은 언제 이 하얼빈역에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워낙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성격이 급해서 워낙 내 이름 자체가 안응칠이었는데 모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마음을 여유 있게 갖고 신중히 생각해라 그래서 내 이름의 한 가운데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무거울 중자에 뿌리군까지 있어서 이렇게 진득한 생각을 하도록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미리 이토 히로부미 같은 기차가 하얼빈에 도착하는 게 한 9시, 9시 반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워낙 당초 계획보다 좀 빨리 도착을 했죠. 근데 안중근 의사께서는 훨씬 더 빨리 뭐 6시, 7시부터 나가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뭐 목숨을 건 거사에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 있으셨겠어요? 지금은 역사의 2층에 가면 박근혜 대통령 때 거기를 이제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으로 추모관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그 자리가 예전에는 기사텐이었죠. 다방이었죠. 자, 이제 그걸 기세탄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본에 가서 일본 측이 이 그 재판을 진행하니까 기록을 다방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기사텐이라고 자기들이 멋대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어찌됐든 안중근 의사는 새벽에 나와서 이토 히로부미가 찬 기차를 내가 새벽부터 기다리면서 나는 그 다방에서 차를 음료를 마시면서 나는 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안중근 의사께서 드신 것이 다방이니까 커피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니다. 무슨 뭐 안중근 의사께서 커피를 드셨다라고 하는 흔적은 없다. 그렇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커피를 좋아하실 그런 삶적인 어떤 그런 풍요도 없었고 커피를 모르셨죠. 그러나 거사의 순간 거기서 차가 제공되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하얼빈 그러면 중국 땅이니까 중국 땅에서는 차가 유행하는 것, 차 음료가 대중화된 게 아니냐? 아니죠. 그때 하얼빈은 러시아가 조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화였었고 그 2층 하얼빈역 2층에 있었던 그 다방의 주인도 러시아 사람이었던 거죠. 러시아는 차 문화가 아니라 커피 문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식인이었던 안중근 의사께서도 커피는 아셨을 것이고 더군다나 거사를 앞두고 맑게 정신을 잃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거사를 앞두고 커피를 드셨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커피가 나오는 대목이 있으면 양보하지 마시고 주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커피와 연결되어서 의미부여를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에티오피아 세리머니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숙제도 한번 내볼까요? 숙제. 에티오피아 세리머니가 인류가 제일 커피를 먼저 먹은 방식이고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 집에도 한 500년 이상 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문화다. 아니다. 에티오피아의 세리머니가 더 오래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렇게 오래된 것들은 오래된 문화는 어디에 등재돼야 될까요? 저 유네스코 세계 문화에 등재될 만하죠. 자, 커피의 이 세레모니, 환대의 문화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을까요? 등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등재되어 있을까요? 아라비아 커피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아랍의 환대 문화가 올라가 있지 에티오피아의 세리머니가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도 이제 화가 났겠지만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유네스코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아랍에서 아랍 커피를 올렸어요. 아랍 커피를 올렸는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뽑고 내리고 한 것.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초창기는 분화 칼라라고 해서 열매를 통째로 끓인 동물 기름과 함께 열매를 끓여서 그때 오물오물 입에서 먹었던 것.
이제 점차 그렇게 먹으면서 씨앗에 이 각성할 수 있는 성분이 농축돼 있던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씨앗만을 가려내서 뽑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이제 우세한 관점인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커피 추출법의 에티오피아 세레모니는 아라커피와 비교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터키시가 이렇게 나올 때는 셀주크 투르크죠. 이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십자군 전쟁 때이니까 11세기, 12세기이고 11세기, 12세기에 유럽의 십자군과 셀주크 투르크가 이렇게 이제 십자군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 십자군 전쟁을 벌이다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이제 14세기 정도가 되면 200년간 셀주크 투르크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북쪽에서 오스만 투르크가 내려옵니다. 거기서 똑같이 투르크지만 오스만 투르크는 아랍인들은 아니었어요. 에, 돌궐족 쪽이었고 이제 오스만이라고 하는 아랍의 돌궐족과 오스만의 이제 그 그 가족 계보가 이제 같이 만들어지면서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게 되는데 북쪽에서 오스만 투르크가 내려왔던 이유는 몽골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골을 피해서 내려오고 이제 아랍의 주인이 셀주크 투르크가 십자군 전쟁의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쇠퇴해서 망할 때 오스만 투르크족이면서 아랍의 그 오스만의 계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를 장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1510년대에 이집트를 점령을 하게 되고 예멘을 점령을 하게 해서 거기에 딱 가봤더니 커피라는 것이 있네. 이제 스토리텔링은 그래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커피를 알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록들이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있게 되니까 이제 기록들이 남아서 기록에 있는 것들만큼은 구전보다는 더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1511년에 뭐 이집트를 점령을 하고 27년에 예멘을 점령을 해서 봤더니만 거기에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튀르키예로 가져가게 되고 튀르키예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랍의 베두인들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은 밤잠을 쫓기 위해서 커피의 음료를 막 맞고 약으로 먹고 그다음에 이슬람 수도승이 나왔을 때 이슬람의 종교적인 특징은 뭡니까? 성직자가 없죠. 내가 직접 알라를 만난다. 이제 알라가 하나님이죠. 근데 알라 앞에 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몸을 내가 절제를 해야 된다. 이제 금욕주의가 어, 퍼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욕, 식욕, 수면욕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신 앞에 나가고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돼야 되고 남들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을 때 이런 마음 가지고는 신을 만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고행을 자처하게 되는 건 그 뿌리가 깊죠. 이제 자인학교부터 오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선악과 그다음에 하늘과 선악은 이건 조로아스터교에서 이제 선악이 나오게 되고 이제 어찌됐든 그건 이제 종교에서 다룰 일이지만 이슬람은 신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금욕주의를 실천하게 됐고 그때 수면을 갖다가 쫓기 위해서 이제 커피를 명상의 도구로 삼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러한 서남아시아의 아랍과 그 아라비아 반도의 베두인들의 그 문화와는 달리 튀르키예는 튀르키예는 이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튀르키예 자체는 보스포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는 우리처럼 한강보다 더 큰, 거기 강이 아니고 사실은 바다죠. 흑해와 연결되는. 그래서 서쪽 편은 유럽이고 동쪽 편은 아시아. 그러니까 한 나라에 유럽과 아시아가 함께 있는 나라죠.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예전에 뭐 탈레스가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탈레스는 그리스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철학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은 터키 쪽입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나 터키를 그냥 다 같이 유럽이라고 이렇게 봤었지만 지금은 터키에는 유럽과 아시아가 같이 흐르고 있죠. 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터키로 가져간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금욕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거라든가 신에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터키는 커피가 일상이 돼버립니다. 일상이 되면서 커피가 귀하니까 재즈배처럼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밑에는 넓고 위에는 좁아서 여러 번 위에가 좁다는 얘기는 뭐죠?
쉽게 넘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회전이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바깥으로 넘치지 않죠. 이 끝에를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밑에가 넓으니까 어떻게 되죠? 불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넓고 위로 자꾸 끌어올리는데도 안쪽으로 떨어지게 하고. 왜 그랬을까요? 농축시키는 겁니다. 음? 커피의 가루가 비싸니까 계속해서 농축시키면서 여러 번 걸러 마시죠. 저렇게 농축시키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쓴맛이 강하니까 이제 옆에 로쿰이라고 하는 단 과자와 함께 먹는다거나, 또 향이 너무 없으니까 카르다몬이나 정향과 같은 스파이시를 넣어서 이제 제 집에 커피를 마시게 되는 거죠. 이제 요 그림은 이제 커피 점을 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터키 갔을 때 물어봤어요. 야, 이 점을 왜 치느냐? 그랬더니 점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터키 사람이 멋진 얘기를 해서 제가 약간 그랬는데, 야, 우리도 점을 믿지는 않는다. 야, 그런데 점도 안 치고 살지는 말아라. 너무 이렇게 건조하게 사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재미로 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제가 한 방 딱 먹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재즈배가 유행했던 이 시기가 이제 17세기까지 가고 지금까지도 유행을 하죠. 자, 그런데 16세기에 이집트와 아랍에서 제즈베의 문화가 건너를 가서 거기서 터키에서 부흥이 되고 이것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베니스 상인들에서 가고, 또 오스만 투르크가 1683년에는 비엔나 전투, 빈 전투로 오스트리아를 침공하면서 그 루트를 통해서 또 커피가 유럽으로 전해지고, 이제 유럽에서 커피를 마시게 될때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프랑스에서 특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오늘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는 프랑스에서는 이제 필터레이션, 찌꺼기가 치아에 걸리는 걸 없애기 위해서 천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우려내는 방식, 기타 여러 가지 어, 도구들, 이제 커피 주전자 안에 천을 장착할 수 있게 하고, 혹은 또 퍼컬레이션이라고 해서 물이 내부에서 가운데 그 세탁기의 봉 세탁기의 가운데, 그 부분 봉을 놓으면은 가운데 물이 쭉 위로 올라가서 바깥으로 떨어져서 커피 가루가 주전자 안에서는 그렇게 삼출, 여러 번 거듭하는 삼출법도 나오게 되고. 예, 그러는 가운데 20세기에 들어가서 1908년에 이 그림에 보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멜리타 여사고, 이게 초창기의 핸드 드리퍼입니다. 노스에다 여기다 구멍을 좀 뚫어서 이분이 이제 커피를 예, 종이 필터에 걸러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필터를 통한 드립 방식의 커피는 독일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1908년이니까 우리가 아간 파천 때 뭐 고종께서 러시아 공간으로 이렇게 가셨던 것이 1897년이죠. 1896년이 이제 명성황후 시해가 있었던 거고, 바로 이제 3개월 있다가, 그때 이제 연말에 10월에 있었으니까 3개월 추운 겨울에 러시아 공간, 정동의 언덕 위에 있는 러시아 공간으로 고종께서 우리의 정부를 옮기는 것이 아관파천이죠. 그때가 1898년인데 영화 뭐 가비에서 뭐 예컨대 포스터에 핸드드립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건 완전히 넌센스죠. 왜냐면은 핸드드립은 아간파천보다 10년이 더 지난 1908년에 독일에서 이제 겨우 만들어지고, 그것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드립 커피를 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 내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커피 추출에 대한 역사를 알면 이제 문화적으로 영화에서 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대순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부터 뭐 많이 나왔죠. 증기압을 이용한 추출법도 나오게 되고, 1840년대에는 버큐um 포트라고 그래서 여기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로드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진공이 형성이 되죠. 근데 진공이 형성이 돼도 위에는 진공 때문에 열이 계속 받쳐져서 공기 분자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물이 내려오지 못하고 위에 있을 때 커피 가루와 물이 섞게 해주고, 밑에 이제 그 열원을 제거해주면 어떻게 돼요? 분자들의 운동이 팽창이 잦아드니까 이제 위의 무게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이제 조금 내려오게 되죠. 바로 그 순간 진공에서 얘가 이렇게 위에 상부 로드로 올라가 있는 액체를 쫙 빨아들이게 되는데, 이때의 기압을 일기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폰도 일기압 정도의 압력은 어,
작용이 된다. 근데 커피 추출 시간이 짧죠. 1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깨끗한 커피를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이제 밸런싱이라고 해서 초창기에 이런 형태의 밸런싱, 물이 오고 가면서 저울처럼 물이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얘가 올라가고 이쪽이 내려가고, 이런 방식, 내려가게 되면 이제 커피가 주전자에 또 다시 담기는 이런 밸런싱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의 관심사인 에스프레소 머신이 나오게 되는데,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는 밀라노의 베체라가 처음 이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재밌죠. 베체라. 그리고 이탈리아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커피를 공부를 하거나 커피 문화를 다룰 때, 이탈리아는 다 북쪽이 큰 부자들이었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난했고,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촌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우리가 이번 과정 중에 다루게 될 텐데, 일포스티노 같은 경우에 바로 나폴리 앞에 있는 그 섬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아주 오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위에서부터 밀라노, 그 베니스, 또 베로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플로렌스가 있는 거고, 그 밑에가 이제 로마가 있고, 로마 밑에 나폴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산미가 있는 커피를 마셔요. 그러다 밑으로 갈수록 로부스타가 섞이게 되는데, 가난해서가 아니라 이제 밑으로 갈수록 적도 쪽에 가까워지니까 날씨가 더워져서, 더워지는 곳에서는 신맛에 익숙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운 곳에서는 이제 로부스타처럼 혹은 신맛이 없는 커피를 넣어서 아주 묵직하게 커피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초창기에 묵직한 커피라면은 나폴리 커피, 나폴리 여행을 가신 분들 혹은 이제 로마 가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베로나라든가 이렇게 프로란스 쪽에 올라가면 에스프레소도 산미가 있습니다. 거기는 특히 베로나 쪽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아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베로나잖아요. 그 셰익스피어가 베로나를 중심 무대로 해서 그 이탈리아의 두 가문의 사랑 이야기를 쓴 것, 바로 그것이 이제 베로나고, 로미오가 줄리엣을 향해 발코니 아래에서 사랑을 고백했던 그 현장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커피를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더욱더 좋죠. 응? 자, 아무튼 그렇게 베체라라고 하는 북쪽의 람보르기니가 나오는 이런 공업이 발전된 바로 이 나라에서, 아니 커피를 또 저렇게 어렵게 마셔야 되는 거야? 저렇게 마시지 말자. 좀 더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막 이래서 자동화시키고 머신화시킨 것이 바로 이 베체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베체라가 만든 이것이 지금 경기용차가 커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릴 필요 없이 예, 이 경기용 차를 타고 확 지나가면서 커피를 탁 낚아채잖아요. 에스프레소 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베체라, 이거를 이 머신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고, 또 하나는 카페, 커피예요. 여기서는 카페가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커피를 의미하고, 커피 익스프레소, 굉장히 빠른 커피다라고 해서 바로 에스프레소의 이름이 베체라에 의해서 명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초창기에 베체라 때의 에스프레소는 한 번에 한 잔씩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한 번에 한 200잔 정도의 분량을 딱 추출해, 추진기 압력에서 딱 추출해 놓고 꼭지만 따서 200인분을 딱 주니까, 압력이 가해져서 1기압, 수증기니까 1기압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죠. 1기압 갖고는 크레마가 형성이 되지 않죠. 이 초창기 베체라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본인이 에스프레소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작이 됐지만, 고기압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형태의 에스프레소의 맛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점차 지금 고기압이 걸리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 베체라 다음에 이제 1905년이 됐을 때 이 파보니가 베체라로부터 이 뭐 특허권이나 이런 거를 좀 사들여 가지고 본인이 이거를 갖다가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가운데 파보니의 형태도 요 왼쪽에 있는 게 초창기 모습이에요. 한 잔 한 잔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잔이고, 지금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이후에 현대화 시킨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터 필터가 있지만 초창기에는 한 번에 내려서 꼭지만 여는 방식, 기압도 구기압이 안 걸리는 방식이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압력이 있을 때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보통 100도에서 끓게 되는데 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 끓는 점이 더 오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밥솥이 밥이 잘 되는 이유는 물이 100도에서 끓지 않고 끓는 점이 훨씬 올라가 있으니까 더 잘 익고 속까지 깊숙이 익으면서 시간도 빨라지고 수증기나 향미에 손실이 없으니까 단맛도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은 아까 여기서는 제가 보일러의 온도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현대형의 어, 고기압이 걸리는 에스프레소 머신은 1948년이면 어떤 때예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을 했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고기압이 걸리는 에스프레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의 역사는 길지 않은 거예요. 저렇게 지렛대 형태로 저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힘을 주고 하는 거니까 가찌아 시대인 1948년까지는 바리스타가 없죠. 여성 바리스타가 없어요. 모두 다 남성 바리스타가 되는 거죠. 바리스타 그러면 여성이고 바리스티 그러면 남자 여자를 다 합치는 용어인데 다 바리스타밖에 없다가 과연 저렇게만 해야 되느냐? 이제 제가 압력을 쭉 하는데 희한하게도 그 전에 없었던 파보니까지는 없었던 크레마가 생기죠. 왜? 고기압 이상이 되면 걸리니까 물에 녹지 않는 섬유질까지 나오면서 고기압이 넘어버리는 순간에 이렇게 크레마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탈리아는 선언하죠. 크레마가 형성된 것들의 에스프레소를 먹어봤더니 와,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끈기도 있고 향도 좋고 농축미도 있고 따뜻함도 잘 유지되고 그래서 선언하죠. 이탈리아 에스프레소는 비단 베체라가 한 번에 200잔을 내려서 빨리 내린다 그래서 이름을 명명했지만 크레마를 확인한 다음부터 이탈리아가 이렇게 선언하죠. 앞으로 크레마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제공하지 마. 어떻게 돼요? 에스프레소의 조건이 클레마가 되는 것이죠. 자, 남자들만 이제 힘을 잔뜩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 압력을 많이 가하는 사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바리스타가 있는 곳에 커피 맛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아있는 그 문화적인 게 하나가 커피 맛은 바리스타가 정한다. 어떤 바리스타가 있느냐? 그 집에 어떤 바리스타가 와서 마치 주방장을 찾아가듯이 저 바리스타 커피 잘 내려 라는 말이 통했을 때였죠. 자, 그러다가 1958년도에 이제 가면 커피를 에스프레소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뭐 이탈리아가 에스프레소가 아니면 뭐 거의 죽는다. 얼마 안 된 거예요. 크레마가 생긴 건 48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미국에서 스타벅스가 문을 연 것은 1971년. 그리고 48년이라고는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이 대중화가 돼가지고 에스프레소를 먹는 건 바로 이 페마 시대 1950년대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사진에 특이한 건 뭐죠? 여성이 바리스타를 하고 있죠. 여성이 바리스타고 하는 것은 뭐죠? 압력을 가할 때 모터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페마의 달라꼬르떼, 지금도 이제 달라꼬르떼가 있는데 페마의 달라꼬르떼가 아니라 페마가 따로 있고 혹은 파이마라고 그러죠. 페마와 달라꼬르떼 이 두 군데가 같이 펌프를 모터를 장착을 해서 펌프로 압력을 만들어주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바리스타, 여성 바리스타도 이제는 출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 지금의 카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이 문화를 바꾼 거죠. 남자만의 직업에서 여성들로. 그렇죠? 그런 것들도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파마의 역사에 대한 얘기고, 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게 가운데가 보일러, 큰 보일러에 관이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요 관에 있는 물들은 추출수로 쓰이는 거죠. 이런 방식을 보일러와 커피 추출에 쓰는 관이 하나로 있다 그래서 일체형.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스팀으로 쓰는 것은 따로 있고 커피 보일러는 또 그룹 헤드에 따로 있어요. 얘는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독립형. 얘가 초창기이고 요즘에는 요 그룹 헤드 위에 조그만한 보일러가 있어서 훨씬 더 이제 멋져졌죠. 자, 이렇게 같은 머신이라고 해도 일체형이냐 독립형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은 제가 아까 계속 드렸었던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머신의 역사를 여기까지 보고요. 음.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